안녕하세요. 경영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영고 언박싱 국어 교사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라는 설명문을 마지막으로 대단원 2단원 공부를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이 대단원 2단원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교과서 92페이지의 통합 소단원 꿰어보기를 살펴볼게요.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연계하여 통합활동을 해보자. 신문기사가 나와 있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기로 하고요. 93페이지로 가봅시다. 1번 다음에 제시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뭐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모교수는 하면서 직접 인용문이 2개가 나와 있네요. 이 인용절 뒤에 인용격 조사 뭐가 보이나요? 네, 그렇죠. 라고가 보이네요. 이 라고를 뭐로 바꿔준다? 네, 인용격 조사 고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다음 2번 봅시다. 2번 이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말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친구와 부모님께 보내보자.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못하는 말들이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론 저는 여러분께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평소 민망하다고 여겨 잘 하지 못했던 마음의 표현을 오늘 저녁에는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랄게요. 이제 94페이지에 대단어를 마치며 가봅시다. 주요 어휘 정리하기입니다. 1번 바로 알기. 다음 십자말 풀이를 완성해보자. 1의 1번 가로부터 볼까요?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네, 완곡한을 넣어줘야겠네요. 세로 열쇠는 대립하는 것 사이에서 불화나 충돌을 누그러지게 함. 완충이죠. 1의 2번 가로 열쇠 말하는 이가 말을 시작하는 때. 발화시였죠. 세로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네, 사건시군요. 다음 볼까요? 2번 바로 쓰기.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자. 오른쪽 여학생이 빨리 뒷풀이 하러 가서 공연이 어땠는지 얘기해보자. 자, 우선 정답은요. 네, 뒤풀이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한글 맞춤법 제30항 해설 부분의 내용인데요.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 실질 형태서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하는데요. 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본래 된 소리나 거센 소리이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가령 아래의 경우를 봅시다. 뒤 더하기 집. 발음은 어떻게 되죠? 네, 뒷집 혹은 뒷집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사이시옷을 넣어줘야죠. 이렇게 뒷집. 그런데 뒤 더하기 뜰. 뒷말의 첫 소리가 이미 된 소리네요. 쌍디귿. 그렇다면 사이시옷을 적어줄 필요 없죠. 이렇게 뒷뜰. 세 번째는 아래 더하기 편. 어떤가요? 네, 그냥 이렇게 아래편이라고 적으면 되죠. 왜? 뒷말의 첫 소리가 거센 소리니까. 피읍. 맞죠? 마지막 네 번째는
최소 더하기 값. 발음은요. 네. 최소값 혹은 최소값. 이렇게 되니까 이 최소값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 변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제일 먼저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사이시옷을 적어서 이렇게 최소값이라고 표기해야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3번으로요. 3번 바로 읽기.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아마 발음 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다 적을 수는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발음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좀 까다롭겠군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3의 1번 경률에. 먼저 발음이 변하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여기 받침에 있는 리을. 이 리을은 뒤에 있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에와 만나서 리을이 그대로 옮겨 발음되고요. 이것은 음운 변동은 아니니까 그냥 연음, 이어지는 소리에 의한 현상이고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해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류의 첫 소리인 리을은 앞소리인 격의 기역에 의해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비음화라고 해요. 비음은 우리말의 음운 중 발음으로 니은, 미음, 이응이 이 비음에 속해요. 원래 유음, 흘러가는 소리인 유음인 리을이 파열음인 기역의 영향으로 비음, 콧소리인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비음, 콧소리로 화, 바뀐다. 그래서 비음화라고 하죠. 또 앞에 있는 녀석 때문에 뒤에 것이 바뀌는 것을 순행동화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서 한 번 더 앞의 격의 끝소리인 기역을 이응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것도 비음화예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니은이 앞소리인 기역에 영향을 주어서 이응으로 바꾸기 때문에 역행동화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사실 이 비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은 대단원, 4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일찍 나왔네요. 오늘 이 설명을 꼼꼼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비음화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첨부 파일에 넣어둘 테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은 음운의 변동 순서가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것이 뒤에 영향을 주면 순행, 뒤에 것이 앞에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 알았죠? 어쨌든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답은 네, 세 번째에 있는 경률에가 되겠죠. 비음화와 관련된 다른 예시 두 가지만 볼까요? 자, 속리산. 우선 뒤에 있는 리을이 앞말의 기역에 영향을 받아 니은으로 바뀌죠. 순행동화. 그리고 나서 뒤에 니은이 앞에 있는 기역에 영향을 줘서 이응으로 바뀌네요. 역행동화.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고 순행동화와 역행동화가 각각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속리산 이렇게 되고요. 닿는다. 해볼까요? 발음해보세요. 닿는다. 닿는다. 자,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디귿에 영향을 줘서 닿는다. 이렇게 발음하게 되네요. 순서는요. 네, 역행동화죠.
이 정도면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원리를 또 이런 순서로 바뀌게 됩니다. 원리를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뒤에 있는 리을, 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네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물어볼까요? 순행동화일까요? 역행동화일까요? 네, 역행동화죠. 이것은 유음화라고 불러요. 우리말의 음운 중에서 유음은 리을뿐이거든요. 이 유음, 흐르는 소리로 화, 바뀐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니은과 리을이 붙어 있게 되면 항상 리을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왜? 리을이 획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어쨌든 왼쪽에 있는 보기 중에 정답은 원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가령, 신라 발음해 보세요. 어느 것이 어떻게 바뀌죠? 네, 니은이 또 리을에게 져서 리을로 바뀌네요. 자, 이건 순행동화, 역행동화. 어때요? 네,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죠. 그러면 순행동화도 하나 볼까요? 줄넘기 발음해 볼까요? 네, 줄넘기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줘서 리을로 바뀌었으니 순행동화가 맞죠. 네, 이 유음화 역시 앞서 보았던 비음화와 마찬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할게요. 일단 정리합시다. 표준발음법 제19항의 붙임의 해설과 제13항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근데 사실 이 비음화는 이게 비음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용어도 익숙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발음해보면 충분히 잘 발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음해야 편하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국력. 발음해보세요. 아마도 거의 모든 학생이 국력 이라고 발음했을 거예요. 자, 기억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앞의 기억에 영향을 줘서 이응으로 바뀌네요. 됐나요? 두 번째 사항도 마찬가지네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 이걸 묶어서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헛받침이나 쌍받침, 그러니까 받침이 겹자음인 경우, 가령 쌍기역, 쌍디귿 등이죠. 이것들이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이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게 되면 앞 음절의 받침에 있는 것이 뒤 음절의 첫 소리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경률에에서 류래가 류래로 발음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까닭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발음들, 가령 이 단어가 있으면 대부분 닭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이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네, 달기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유음화와 관련된 내용을 봅시다. 표준발음법 제20항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니은과 리을이 싸우면 항상 리을이 이겨서 발음을 리을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아래 예시 단어 볼까요? 윤 더하기 리, 뒤에 있는 리을이 이겨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야죠. 이렇게 윤리. 설 더하기 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설날. 이렇게. 그런데 두 가지 이음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윤리는 뒤에 있는 리을이 영향을 준 거니까 역행동화. 설날은 앞의 리을이 뒤의 니은에 영향을 줬으니까 순행동화.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문법과 관련된 공부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함, 이것이 가장 큰 적이랍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복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지난번 1단원 총정리 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시간에 과제로 제시했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차 시의 대화의 원리와 언어의 절 7번 퀴즈였는데요. 4번 선지가 정답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 번째 선지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충분히 그렇게 정답으로 여길 만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선지에 있는 내용이 각각 어떤 대화의 원리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 첫 번째 선지와 마지막 선지, 순서 교대의 원리인 거 그리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선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와 비방은 최대화하는 것, 겸양의 경륜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선지,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 일치는 최대화하는 것, 동의의 경륜이고, 네 번째 선지,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 부담은 최대화. 이건 관용의 경륜인데 이 동의의 경륜, 관용의 경륜 두 가지가 다소 혼동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은하의 마지막 말을 보면 차라리 선배 후배 구분하지 마시고 자원을 받으시는 게 라며 말을 흐리고 있기는 하지만 은하도 동아리방을 꾸미는 것의 의견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죠. 그렇다면 동의의 경륜에 있는 의견 차이에서 오는 대화의 원리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하가 지키지 않은 대화의 원리는 단 하나, 관용의 경륜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른쪽에 있는 동의의 경륜, 관용의 경륜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꼭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2차 시 대화의 원리와 언어의 절 활동 정리 3번 퀴즈인데요. 일단 보기의 내용은 어떤 대화의 원리인가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관용의 경륜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은 네, 요령의 경륜이죠. 이 경륜을 어긴 예를 찾는 것이었죠. 첫 번째 선지를 보면 수빈이는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부담이 커지고 자신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 관용의 경륜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선지가 정답인데요. 그런데 많은 학생이 두 번째 선지를 선택했는데요. 아마도 문제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 선지의 내용은 어긴 경륜이 뭐죠? 네, 어긴 경륜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 보기에 제시된 경륜을 잘 지킨 것으로 이걸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선지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있으니까 칭찬의 경륜을 어기고 있죠. 네 번째 선지는 칭찬에 대해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겸양의 경륜을 어기고 있군요.
마지막 선지는 제안에 대해서 곧바로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동의의 경륜을 어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세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첫 번째 선지에서 순서교대의 원리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두 번째 선지도 마찬가지죠. 묵묵부답은 아니니까. 세 번째 선지는 동생인 지환이의 행동은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방을 받을 만은 해요. 하지만 대화의 주요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칭찬의 경륜을 어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여러분이 많이 선택한 네 번째 선지는 시험을 망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보기보다는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관용의 경륜을 어긴 것으로 봐야지 상대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양의 경륜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지환이를 혼낼 것을 엄마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요하고 있죠.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요령의 경륜을 어긴 것입니다. 됐나요? 사실 이 대화의 원리의 각 경륜과 순서교대의 원리는 상황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면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요. 대화 상황에 대한 꼼꼼한 체크 꼭 그렇게 하십시다. 됐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높임 표현입니다. 우선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높임법은 객체 높임입니다. 먼저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문장만 각 선지에서 골라봅시다. 1번 할머니께서는 딸기를 맛있게 잡수셨다. 깨서와 잡수시다 라는 특수어휘 사용. 네, 그렇죠. 주체 높임입니다. 그러니 제외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이 첫 번째 선지였어요. 시간 표현의 5번 퀴즈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이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관형사형어미 니은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면 현재 시제,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 시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품사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선지, 훌륭하다. 품사 어떻게 되죠? 형용사입니다. 자, 다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법 기억나나요? 현재형 선어말어미 니은, 는을 붙이고 종결어미 다로 끝내본다. 청유형 종결어미 자나, 명령형 종결어미 알아, 어라를 넣어본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으면 동사 그랬었죠. 훌륭한다, 훌륭하자, 훌륭해라 다 어색하죠. 그러니 형용사죠. 두 번째 선지는 군인이다, 명사 군인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 선지는 푸른, 푸르다라는 형용사죠. 네 번째 선지, 요즘은 요즘의 준말이고 명사입니다. 다섯 번째 선지, 쌓인, 쌓이다, 쌓인다. 비록 쌓이자, 쌓여라의 형태로는 쓸 수 없지만 동사 쌓다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사입니다. 보기에서 동사와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결합하면 과거시제라고 했으니 이것만 과거시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의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1번 선지를 많이 선택한 이유로 훌륭하다를 동사로 봤든지 아니면 훌륭하신을 보지 않고 맨 뒤에 서술어 배웠다를 보고 과거 시제로 판단했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시제와 관련된 것도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이제 피동표현의 퀴즈 살펴봅시다. 바로 1번 문제였는데요. 보기에는 이렇게 제시가 되었네요.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동문으로 만들면 의미가 어색해지는 능동문들이 있다. 피동문으로 만들었을 때 어색한 이유는 그 주어가 전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 피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한 것. 밑줄은 기억 부분에만 그어져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해요. 일단 5가지 모두 피동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서술어는 피동전미사나 다른 피동 표현으로 고치고 이 세 단계만 거치면 돼요. 1번 벌이 은희를 쏘았다. 피동으로 은희가 벌에게 쏘였다. 됐네요. 이 문장은 주어의 의지가 나타나지도 않고 설령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이니까 가능은 하죠. 그러니 패스. 2번. 여러분은 이 2번 선지를 많이 선택했네요. 그러면 봅시다. 앞산이 구름에 덮였다. 됐네요. 근데 선생님, 앞산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구름에 덮인 앞산이 무슨 의지를 가졌다고 표현할 만한 단어가 있나요? 만약 이 문장 속에 앞산이 구름에 훌륭하게 덮였다, 이랬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구름에 덮인 앞산의 모습을, 그런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표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3번 선지를 보세요. 피동문으로 바꾸면 풀이 염소에게 열심히 뜯긴다. 풀이 정말 열심히 뜯길까요? 어색하죠. 풀은 의지를 가질 수 없으니 열심히라는 부사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또 열심히가 없어진다고 해도 풀이 염소에게 뜯긴다 라는 문장 자체도 매우 어색하죠. 그러니 이 3번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2번과 3번 선지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혼란스러웠겠네요. 자, 나머지 두 개 더 봅시다. 고양이가 그의 얼굴을 긁었다. 그의 얼굴이 고양이에게 긁혔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얼굴이 고양이에게 열심히 긁혔다. 어색하죠. 이렇게는 우리가 피동문을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그의 얼굴이 고양이에게 긁혔다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러운 문장이니까요. 됐나요? 마지막, 어젯밤 모기가 내 코를 물었다. 어젯밤 내 코가 모기에게 물렸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동문은 여러분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영역이에요. 자꾸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피동문에서 능동문으로 바꿔보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고 관련 문제도 다시 확인하면 여러분도 곧 피동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어렵고도 어려웠던 대단원 2단원이 마무리되었네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문학작품을 만나러 가봅시다. 교과서 98페이지 3단원의 소단원 1단원 서정갈래의 이해가 시작되고요. 그 첫 번째 작품 고재종 선생님의 첫사랑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